학교 윤현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서 이어서 각기둥을 알아볼까요? 두 번째 시간을 선생님은 여러분이랑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유튜브로 했던 수업과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우리 행아웃 미트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서로 발표도 좀 해보고 채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의견을 직접 실시간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32페이지, 33페이지 펴주시고 선생님이 수업이 끝나면 수학 익힘책 20쪽에서 21쪽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기둥을 알아볼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각기둥의 이름을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각기둥의 이름을 알고 나면 각기둥의 모서리, 꼭지점, 높이를 한번 찾아보는 활동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각기둥을 배웠기 때문에 누가 각기둥은 어떤 것인지 채팅 말고 누가 발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누가 아무나 먼저 마이크 켜고 발표해 줄까요? 네, 아무도 없죠. 이러면 안 되죠. 얼른 발표해 주세요. 말하기 좀 부끄러우면 채팅으로라도 얘기 좀 해주세요. 각기둥은 지난 시간에 배운 각기둥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이 스피커가 꺼져 있어서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네, 일단 직육면체나 그리고 그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입체 도형을 각기둥이라고 합니다. 직육면체나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각기둥한다. 윤성이 굉장히 좋은 발표였는데 또 다른 성질이 몇 개 더 찾아야 될 것 같아. 저요. 민서. 밑면이 서로 합동이고, 네. 밑면이 서로 평행한 한 도형이 각기둥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밑면이 평행하고 서로 합동일 때 그 각기둥이라고 합니다. 또요, 어떤 성질이 있었죠? 밑면이 두 개가 평행하고 그리고 네. 밑면과 옆면이 수직으로 만납니다. 맞아요. 수직으로 만난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이것도 기억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각기둥은 각기둥 중에서 직각기둥이라고 했고 빗각기둥이라는 것도 있는데 빗각기둥이라는 거는 꼭 옆면이 직사각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 선생님이 한 거 기억납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 잘 대답을 해 주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더 각기둥에서 정밀한 성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화면 보이시죠?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교과서에 각기둥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는 시간인데요. 교과서 32쪽인가요? 네. 각기둥의 밑면을 한번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각기둥의 밑면을 한번 표시해 볼 수 있겠나요?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밑면이라고 하면 밑에 놓인 면이 아니라 그 각기둥을 대표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면입니다. 그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면 자, 첫 번째 가각기둥 이거 보입니까? 가각기둥은 밑면이 바로 기본이 되는 면이 요렇게 생긴 거 두 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 쌍인데 그 각기둥 나와 각기둥 다는 어떤 면이 기본이 되는 면 같습니까? 여러분들 교과서에다가 한번 색연필을 따라서 한번 그어보고 다 그은 친구는 한번 선생님한테 설명을 좀 해줄래요? 네, 어떤 면을 칠했습니까, 민서는? 다 했으면 말을 해줘야지. 발표 한번 해보세요.
설아야 저는 32쪽이야. 윤성이 얘기해봐. 저는 서로 음. 서로 평행한 변을 색칠했습니다. 각기둥 나에서 아니 어, 정사각형의 평행한 면을 색칠했습니다. 그래. 지금 윤성이가 말한 것처럼 각기둥 나와 다는 밑면을 칠할 수가 있는데 각기둥 다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이 되는 면이 보면은 어, 오각형처럼 보이는 위에 있는 면이랑 밑에 깔린 면인데 이것을 밑면으로 정하면 좋은데 각기둥 나 같은 경우는 평행이 되고 합동인 면이 모두 몇 쌍 있는 것 같다면 몇 쌍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새쌍이에요. 맞아. 새쌍이 있어, 새쌍. 여러분들, 직육면체에서 배웠지만, 이런 각기둥 나 같은 경우는, 새쌍이야. 그래서, 어느 면을 기본으로 할지는, 보는 위치에 따라 모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각기둥 나는 밑면이 모두 새쌍이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되고, 각기둥 가와 각기둥 다는, 밑면은 한 쌍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합동이면서 평행한 면을 각기둥 가와 각기둥 다는 한 쌍밖에 없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꼭 명심하면 좋겠거든. 자, 그러면 어쨌든 밑면의 모양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각기둥 가는 밑면의 모양이 무슨 모양입니까? 삼각형이요. 그렇죠. 삼각형이죠. 다른 친구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각기둥 나는 밑면의 모양이 무슨 모양이죠? 사각형이요. 삼각형이요. 좋아요. 사각형이에요. 각기둥 다는 밑면이 오각형. 오각형. 네, 맞아요. 잘 대답했어요. 이렇게 각기둥이 있지만 옆면 각기둥의 옆을 둘러싸고 있는 면은 모두 사각형인데 밑에 놓인 면이 또는 위에 있는 면 이것을 우리가 합동하고 평행 면을 밑면이라고 하는데 밑면의 모양이 조금 다 달라졌기 때문에 각기둥의 이름을 조금 구별하기 쉬운 것 같아요. 선생님이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기둥의 밑면은 색칠을 하면은 선생님이 보이는 것처럼 지워줄게. 잘 봐. 화면 보면은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한 밑면 다 보입니까? 네, 밑면이 보이는데 요게 바로 이 각기둥의 밑면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말한 것처럼 이렇게 각기둥 가의 밑면은 삼각형, 그다음 각기둥 나의 밑면은 사각형, 그다음에 요 오타가 났는데 각기둥 나의 밑면이 아니고 각기둥 다의 밑면입니다. 다의 밑면 요거 오타예요. 다의 밑면은 오각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각기둥을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름을 구별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면, 우리 옆으로 둘러싸고 있는 면을 기준으로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각기둥 가, 나, 달에서 알 수 있듯이 밑면의 모양이 달라짐에 따라서 전체적인 각기둥의 모양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옆으로 둘러싸고 있는 면에 따라서 구별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밑면을 중심으로 각기둥의 이름을 한번 붙여본다면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는 이름 민서가 잘 발표했어요. 그러면 밑면의 모양에 따라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 밑면의 이름을 따서 각기둥 이름을 한번 붙여볼까요? 네. 윤상이 말한 것처럼 삼각기둥 또 발표 한번 해보세요. 채팅으로 해도 되고 말로 해도 되고 아무나 상관없어요. 선생님 채팅창도 보고 있고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 시우나 팔각기둥은 오늘 지금 밑면이 팔각형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 만약에 밑면이 팔각형인 각기둥을 찾는다면 팔각기둥으로 이름을 지으면 좋겠어.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응. 그렇듯 이게 다른 이름을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혹시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말고 다른 좋은 이름이 있으면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다른 좋은 이름, 선생님이 뭐
직삼각기둥 뭐 이렇게 말해도 되고 뭐 오각민면기둥 그렇지 정화처럼 이런 이름이 사실은 여러분 입장에서 더 수학적으로 맞을 수가 있어요. 민면 오각기둥, 삼각평행기둥 좋아요. 삼각평행각형 네, 맞아요. 좋은 이름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충분히 가치가 있고 합동삼각기둥도 좀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지른 이름이 바로 이런 도형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지어주는 이름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것 예각 삼각형 기둥 뭐 오각 민면 기둥 괜찮은데 요거의 정식적인 이름은 여러분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삼각기둥 민면이 삼각형이라고 해서 삼각기둥 그 다음에 민면이 사각형인 경우는 사각기둥, 민면이 오각형인 경우는 오각기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민면의 모양을 보고 붙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선생님도 붙였는데 정확한 이름은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수학자들도 여러분처럼 삼각형 기둥, 삼각평행각형, 민면 오각기둥, 삼각평행기둥 이런 이름을 막 쓰다가 그 전에 있던 이름이랑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더 새로 생겨날 이름이랑 구별해서 어떤 이름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수학자들이 이거를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화가 말하는 것처럼 민면이 N각형이면 N각기둥. 네, 맞아요. 그런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만약에 정화가 말한 것처럼 민면이 정다각형인데 정다각형이 아니어도 돼요. 다각형인데 그게 만약에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게 아니라 N각형이라면 N각기둥. 예를 들면 팔각형이면 팔각기둥. 12각형이면 12각기둥으로 이렇게 짓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는 32쪽의 정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기둥은 가장 중요한 거 무슨 모양에 따라? 민면의 모양에 따라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점점점이라는 거는 아까 정화가 말한 것처럼 민면의 다각형이 성질에 따라서 그 다각형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기둥 모양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무슨 기둥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각기둥은 이름이 이렇다는 거 선생님이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각기둥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입체 도형에서 구성 요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용어를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평면 위에 점이 하나 있어요. 평면 위에 점이 하나 있고 점이 하나 더 있을 때 점과 점을 이은 고든 선을 우리가 선분이라고 합니다. 선분. 그런데 선분을 하나 그어볼까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오늘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점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점이 하나 있어요. 보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있는 고든 선을 우리가 선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고든 선이 이렇게 지나쳐서 쭉 이어질 때 우리는 이거를 직선이라고 합니다. 직선 맞아요. 그런데 3학년 때 배운 점 중에 한쪽은 점에서 연장되지 않고 한쪽은 고정되어 있고 한쪽은 점을 지나서 쭉 나갈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반직선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입체도형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려면은 이런 거를 살펴보려면 일단 직선과 반직선 형태는 아니고 선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점과 점을 이은 고든 선을 우리가 선분이라고 하는데 이 선분이 도형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도형 안에서는 포함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부른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가 도형 안에서 이 선분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준우가 모서리라고 했어요. 맞아요. 모서리도 있고 변도 있고 모서리도 있고 변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서리랑 변을 어떻게 구별하냐?
변은 평면도형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선분을 변이라고 하고, 지금 각기둥처럼 입체도형일 때는 모서리라고 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평면도형일 때는 점과 점이 이은 선분을 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점이 도형 안에서는 꼭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지점과 꼭지점을 이은 선분을 도형 안에서는 변이라고 하고, 모서리의 정의는 바로 꼭지점과 꼭지점을 이은 그 선분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모서리의 정확한 이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서리란 면과 면이 만났을 때 생기는 변을 우리가 모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서리가 있으려면 반드시 면과 면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색깔을 좀 바꿔서 보라색, 연한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면과 여기 그 가에서, 각기둥 가에서 이면, 옆으로 세워져 있는 면과 밑면 중에 위에 있는 밑면을 이렇게 만나는 두 면이 만난단 말이죠. 그럼 여기 만나는 선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보면, 요 면과 면이 만나는 요 변을 우리가 모서리라고 하는 거죠. 모서리. 그래서 우리가 모서리라고 하면 반드시 입체도형일 때만 모서리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평면도형일 때 모서리는 사실 수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뭐 종이 접기 할 때 양쪽 모서리를 접어주세요,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수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가 색종이 같은 거는 평면도형이라고 봤을 때는 평면도형에서는 모서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서리라고 하면 저기 모서리에 부딪힐까 조심해라, 뾰족한 면을 모서리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뭐 국어생활이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서리랑은 다른 수학 시간에 쓰는 모서리라는 말은 반드시 면이 있고 면과 면이 만났을 때 생기는 그 선분을 바로 모서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모서리를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각기둥 가, 나, 다에서 모서리를 색연필이나 볼펜이나 연필로 한번 책에다가 한번 그어볼까요? 모서리가 몇 개인지 한번 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와 다 책에다가 한번, 색연필이면 가장 좋겠고 그어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한번 몇 개인지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좀 기다려 줄게요. 다 센 친구들은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있는지 직접 찾아가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 대로 채팅창에다가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도 적은 사람 없어요? 아무도?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 그러면 각기둥 가 같은 경우는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한번 찾아볼게. 요렇게 한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한 개, 그 다음에 요렇게 세 개, 그 다음에 요게 네 개, 그 다음에 요렇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건 각기둥 가는
면과 면이 만나는 게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이 9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찾았나요? 각기둥 나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잘하고 있네. 잘 찾고 있어요. 좋아요. 다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선생님 하나 안 됐어. 요거네. 12개. 그래. 12개. 좋아, 좋아, 좋아. 12개. 요게 12개. 다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15개. 여러분들은 좀 규칙을 좀 발견할 수 있나? 선생님은 약간 이게 직접 그어보니까 어떤 좀 규칙이 좀 있는 것 같아. 오, 맞아, 맞아, 맞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셀 때 보면은 소은이가 말한 것처럼 말했는데 누가 윤서이가 말했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 선생님 좀 다른 색으로 한번 칠해볼게. 빨간색으로. 우리가 이런 거를 셀 때, 선생님이 여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샜는데 그 각기둥 다를 셀 때는 좀 요령이 생긴 것 같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밑면을 먼저 하고 그다음 밑면이 한 쌍이 있으니까 하나 더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셌어. 그럼 이제 밑면에 그 변의 수 곱하기 일단 곱하기 2배를 하면 이 세지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 밑면에 요 점에서 올라가는 선분이 모서리가 하나씩 더 있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이게 오각형이면은 우리 모서리를 쓸 때 굉장히 쉬워지는 거지. 자, 오각형이면은 밑에 5개가 있다. 그다음 위에도 똑같이 5개가 있다. 그리고 위에랑 밑에랑 우리가 밑면이 합동이고 평행하니까 수직으로 내려가는 선분이 5개가 딱 있다. 이렇게 찾으면은 굉장히 쉬울 것 같아. 그럼 문제 하나 내볼게. 밑면이 있잖아. 예를 들면은 21각형이야. 21각형. 그러면 우리가 이 모서리를 개수를 세야 되는데,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 건물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약간 정 21각형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각을 세보니까 21각형이란 다각형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건축 재료를 이제 주문을 해야 돼. 건축 재료를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철골 구조물을 세우는데 그 철골을 몇 개 주문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실제로 짓지 않고도 모서리를 세는 방법이 좀 나올 것 같아. 어디 막 답이 올라오는데, 그렇지. 일단 밑면이 21각형이니까 밑면을 잇는 철골 구조물 21개 맞지? 그 다음에 요게 합동이고 평행한 거 위에 떠 있는 거 밑면이 한 쌍이니까 그래서 21개가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밑면 2개를 잇는 그 철골도 21개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63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야. 수학이 재미있는 게 이런 거지. 굉장히 간단한 사실들 여러 개로 복잡한 사실들을 바로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수학이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만 해봐도 됩니다. 우리 지금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만 가지고 이렇게 해냈는데 밑면이 374각형인 경우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려보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윤성이처럼 뭐야 이거 10만 9,030 각기둥이 있다고 불가능한 거 아니니까. 원에 가깝겠지. 어쨌든 그런 각기둥이 있다고 치면은 모서리의 개수는 어쨌든 밑면의 변의 개수에서 3배를 해주면은 모서리의 숫자를 쉽게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한번 유추할 수 있었어. 수학이 이래서 아름다운 거지. 원은 각이 없는 도형이에요. 원에 가까운 10만 9,030 각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말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두 번째 활동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선분과 선분이 만나는 점. 우리가 선분은 점과 점을 이은 고든 선을 선분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선분과 선분이 만나는 점은 도형에서 뭐라고 하냐면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꼭지점. 요거는 입체 도형이나 평면 도형이나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면 도형을 4학년 때 배웠다면 선분과 선분 또는 변과 변이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네.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더 세워볼까? 자, 요거 한번 다선생님이 지울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교과서에다가 변과 변이 만나는 점, 모서리가 모서리가 만나는 점, 뭐 요거를 한번 표시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각기둥 가와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밑에도 있네. 넷, 다섯, 여섯. 이건 6개가 있어요. 그죠? 각기둥 나와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밑면이 한 쌍 더 있으니까 한 쌍이니까 밑에 건 안 셌으니까 하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굉장히 잘 알고 있어. 맞아. 꼭지점은 바로 밑면의 변의 수를 2배 해주면 될 것 같아. 어쨌든 변과 변이 만나는 점은 밑면에서 모두 만나니까 밑면에서 만나는 그 점들을 이은 게 꼭지점이니까 여러분들이 말한 것들대로 N각형일 때는 그 N 곱하기 2배를 해주면 꼭지점을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규칙까지 잘 찾은 것 같아. 선생님이 그러면 이게 뭐 21각형인 경우는 당연히 꼭지점이 42개. 우리가 만약에 철골 구조물을 지을 때 철골과 철골 사이에 용접을 해야 되는데 그 용접을 몇 군데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꼭지점을 용접한다면 바로 용접을 42군데 해야 되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수학이 이런 거예요. 아름답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철골 구조물을 하는데 밑면 사이에 우리가 두 밑면이 평행하게 떠 있어요. 평행하고 떠 있는데 이거를 거리를 재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 볼까요? 철골 구조물을 지는데 밑에 면은 밑면 위에 떠 있는 밑면도 완성을 했고 밑에 깔리는 밑면도 완성을 했는데 그 두 개를 이렇게 바닥에서 수직으로 딱 올려서 평행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그 모서리의 길이는 요런 거 있지. 요런 거는 같아야 될 텐데 길이를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될까?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적어 볼까요? 틀려도 괜찮고 여러분들 뭐 조금이라도 수업에 관련돼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도 됩니다. 질문도 괜찮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과연 우리는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어떠한 걸로 재면 좋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 채팅창에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데 선생님은 요 길이를 재면 될 것 같아. 또는 요 길이를 재도 될 것 같아. 또는 요 길이를 재도 될 것 같아. 선생님이 그은 새 모서리는 사실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재도 상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재려면 요 옆면의 모서리를 재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떤
모서리를 잴지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배우는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세 모서리의 길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옆면끼리 만나서 생긴 선분의 길이, 요거를 우리가 모서리라고 합니다. 모서리의 길이고, 선생님 저희 10분의 1이 세로 길이를 제자입니다. 댓글 달고 있어? 미안해. 이거 댓글이 좀 늦게 올라왔네. 진짜 미안해. 댓글이 선생님 채팅창에 늦게 올라왔어. 미안.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 보면, 옆면끼리 만나서 생긴 선분의 길, 요거를 모서리의 길입니다. 모서리의 길이를, 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밑면이니까, 요 밑면이 항상이니까, 요거랑 대응하는 점은 요거랑 대응하는 꼭지점은 요거, 요 꼭지점과 대응하는 꼭지점 요거를 우리가 두 밑면의 대응점이라고 합니다. 대응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 역시나 이것도 모서리라는 거지. 옆면의 모서리를 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재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도형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배우고 있는 도형은 입체 도형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만져보고 재야 되는데 책에서만 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생긴 이건 오각기둥이네, 그지? 오각기둥을 잴 때는 요렇게 자와 삼각자를 가지고 재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삼각자를 재면은 이게 딱 직각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재면은 됩니다. 지우개도 되나요? 네, 지우개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요런 거를 우리가 재면 됩니다. 기우 비상용 베개인 책. 책이 비상용 베개예요? 슬프네요. 각기둥. 네. 어쨌든 입체인 도형을 잴 때는 이렇게 삼각자를 이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 나중에 각부를 잴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문제 마지막 하나 풀고 선생님이랑 이제 익힘책 풀 시간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육각기둥 있습니다. 육각기둥. 여러분들 육각기둥. 밑면은 바로 요게 밑면입니다. 육각기둥. 여러분들 있죠? 이런 육각기둥에서 서로 합동이고 평행한 면은 많아요. 선생님 표시해 볼까요? 서로 합동이고 평행한 면은 많아요. 요 노란색 있죠? 노란색 면이랑 여기 노란색 면이랑 서로 평행하고 합동입니다. 그 다음 그렇지만 잘 보세요. 모든 면에 수직이 그러니까 옆으로 둘러싸고 있는 면과 수직이 아니기 때문에 옆으로 둘러싸고 있는 옆면과 수직이 아니기 때문에 저 노란색 면은 결코 밑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밑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육각기둥은 평행하고 합동인 면이 많지만 기본이 되는 면은 한 쌍밖에 없습니다. 그 밑면은 반드시 옆면이랑 수직으로 만나야 되는데 이런 육각기둥은 저 노란색 면을 밑면이라고 했을 때 옆면이 수직으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저거는 기본이 되는 면을 저 노란색 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을 밑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육각기둥의 모서리는 당연히 육각형이니까 모서리가 당연히 표시할 때 3배가 돼서 18개가 되고 꼭지점은 당연히 12개가 된다는 거 이렇게 한번 해결하고, 자, 남은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남은 시간은 수학 익힘책을 조금 풀어보고 선생님은 1시 50분에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50분에
다음 강의 자료를 갖고 다음 시간에 각기둥의 전개도를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그대로 두시고 선생님만 발표를 중지하고 화면 녹화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카메라를 껐다가 1시 50분에 각기둥의 전개도를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교시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